야구단 선수들이 모자에 노란색 리본을 달고 프로야구를 했다. 이런 데 대한 여러분들의 이, 이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야구단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김기현이부터 노란 리본 달고 추모식 도중에 눈물을 흘렸어요. 야구단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집권당 대표니까 세월호 참사 구주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노란 리본 가슴에 달고 추모식 도중에 눈물까지 흘려야 되는가? 이거 김기현이가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선한 사람이라서 측은지심이 강해서 그런데 지금 김기현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이 짓들을 보면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김기현은 원래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저를 방문해서 인사드리겠다고 사실상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 소추단에 법률단장을 했던 황정근이라는 자를 윤리위원장으로 덜컥 임명을 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보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 놀리는 거냐? 박근혜 대통령 이거 조롱하는 거냐?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낸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김기현이한테 오라고 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만날 필요 없다 라고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김기현이는 사흘 뒤인 4월 19일에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일정을 쥐가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발표했습니다. 연기한다. 대신에 장애인들과 만나서 관련 예산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토끼 잡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러자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던 19일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뒤에 일하는 장애인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장애인이 왜 튀어나왔냐? 20날, 4월 20날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을 만나겠다. 이런 일정이 급하게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일정 대신에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4.19 혁명 기념식 아마 수유리에 있는 4.19 국립묘지에서 10시부터 진행될 겁니다. 그거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달성사저에 갈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을까요? 웃기는 얘기죠. 또 급하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일하는 장애인을 만날 계획이다. 좋아요. 만나야죠. 그리고 예정된 대로 박근혜 대통령 달성사저 대구 달성군 사저에 찾아가 뵐 시간이 안 날까요? 물리적으로? 네, 다 헛소리들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봤자 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과연 김기현이 방문하려고 했다가 김기현 쪽에서 연기를 한 것인가? 김기현이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현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귀한 손님이니까 맞아야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그쪽에다가 아예 지금 표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못 가겠어요. 연기할게요. 아이, 뭐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또 날 잡아 드릴게요. 이러고 있을까? 그럼 과연. 저는 이쪽 저쪽 박근혜 대통령 측에 소식통도 없고 김기현 쪽에 소식통도 없어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의 이 감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황정근 임명하는 것을 보고 김기현이 못 오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정치인을 안 만나고 있는데 그래도 집권당 대표 됐습니다 하고 인사하겠다는 김기현이를 계속 문전박대할 수는 없어서 혹시 뭐 인사 온다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그래놓고서 황정근이를 임명을 하니 그런 자를 도대체 왜 만나야 되는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미팅 방문하지 말라 이렇게 연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 제가 추정하는 대로라면 그거를 맞으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한 이 방문을 지가 연기했다고 발표하면 이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 더 죽이는 것 아닙니까? 김기현이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고 또 아무 때나 함부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됩니까? 그런 정도의 정책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까? 이거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지. 아, 김기현이가 박근혜 방문을 지가 연기해? 자, 뭐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김기현 제정신인가라고 칼럼에 제목을 단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은 김기현이지만 그 이전에는 이준석이 그리고 뭐 여러 비대위원장 거쳐서 김종인까지 흘러가는 이 국민의힘의 역대 지도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4.3은 꼬박꼬박 챙기고 어제 4.16 세월에 가서는 노란 리본 달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리고 곧 다가올 5.18에는 또 광주로 다 몰려간다 그러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있을 5.23 노무현 때는 또 봉화까지 간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정성으로 과연 이자들이 그 정성의 10분의 1만으로라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우리 자유파가 배출한 이 대통령들에 대한 그 정성을 10분의 1이라도 보인 적이 있는가? 이 자들이 4.3에 달려가고 4.16에 달려가고 5.18에 달려가고 5.23에 달려가는 그 정성의 단 10분의 1이라도 8.15 건국에 해방이 아니라 8.15 건국에 그리고 6.25에 그리고 12.6에 보여준 적이 있는가?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이자들을 집권당으로 만들어주고 여당으로 만들어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이 엄청난 이 홍수와 같은 이 좌파 공세를 막아내고 문재인 좌파 복종을 끝장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지금의 이 찌질한 것들을 집권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집권당 대표로 만들어준 태극기 세력, 박근혜 대통령 세력, 정광훈 목사 세력, 우리 자유파 유튜브 세력을 전부 손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고 있어요. 이 세력들을 전부 극으로 몰아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세력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중도파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유파 정통 보수 나의 노선을 이탈해서 그야말로 중도 좌파 세력한테 투항하는 투항주의 노선을 보이고 있다. 태극기 세력, 박근혜 대통령 세력, 정광훈 목사 세력, 자유파 유튜브가 극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지금의 국민의힘이 좌파와 중도좌파한테 무릎 꿇고 투항하는 그 투항주의 노선으로 일탈하고 있다. 자유파의 주류는 의원이 태극기 세력이 지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지키고 있고 정광훈 목사 세력이 지키고 있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 세력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야비하게 이중플레이 하듯이 하지 마라. 그냥 당당하게 선언해라. 그야말로 중도 좌파들 표가 그렇게 갈급하다면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선언해라.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태극기 세력과 다시는 손잡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 세력을 축출할 것이고 정광훈 목사 세력을 완전히 내쫓을 것이며 자유파 유튜브 세력과 완전히 선을 끊을 것이다.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여러분밖에 없으니 국민의힘을 여러분들 뜻대로 하소서. 이러고 공개 선언해라 차라리. 그게 그나마 솔직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 뭐 다른 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성국 TV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못났고 찌질하고 모자란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는 국민의힘밖에 없다고 생각해온 고성국 TV는 국민의힘의 온갖 이 폐악질에도 불구하고 금도를 지켜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비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애정 어린 고언과 쓴소리로 해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 이제 국민의힘이 아예 당당하게 선언해라. 그러면 고성국 TV는 앞으로 국민의힘을 더 이상 같은 자유파 주류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 적대적으로 투쟁할 수 있게 된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좀 선언해 봐라. 자신 있으면.
태극기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정광훈 목사 세력이,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 세력이 언제까지나 국민의힘에 짝사랑을 보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래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 김기현, 이 제정신이냐 지금?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려고?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좌파의 갈라치기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 좌파의 공작과 이 선전선동은 너무나 교묘해서 그냥 정면에서 공격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더 뒤에서 음흠하게 공작을 피거나 또는 내부에 들어와 갖고서 반관계, 우리들끼리 반목하게 만들거나 하여튼 뭐 기기묘묘한 여러 가지 술책들을 이중 삼중으로 쓰는 것이 좌파입니다. 예,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야, 이거 결과적으로 이게 좌파의 갈라치기, 자유우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유우파끼리 반목시키려고 하는 좌파의 책략에 내가 말려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마지막에 꼭 한 번씩은 자기 검증을,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가 정말 이 터무니없는 이 국민의힘의 비난과 공격과 조롱에 화가 안 난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솔직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우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 파출소라도 끌려간 사람이 있나요? 저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워서 국민의힘을 집권당이 되게 만들고 여당이 되게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태극기 세력 그리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의 활동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 본인이 직접 비난받고 조롱받고 공격을 당하니까 뭐 저는 이런 기자회견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무슨 기자회견을 했냐?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한다. 어제입니다. 전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운동, 공천권 폐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 이번에 전당대회 때처럼 당원이 후보를 뽑는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하면 국민의힘이 이걸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보류하겠다. 그런데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다. 이 버르장머리라고 안 하고 버릇이라고 예의 바르게 말을 했네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아 우리가 뭐 좀 잘못하긴 잘못했나 보다 하고 돌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김기현이 이자가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의 저 기자회견이 있자 곧바로 국민의힘 버릇을 고쳐드리겠다고 한 이 발언을 가지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상당부계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뭘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우리 당을 뭐로 알긴 국민의힘으로 알지. 김기현 지도부 최약체 자유우파 정당으로 알지. 그러니까 밖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국민의힘 그냥 놔두면 혼자 제 발로 쓸 수나 있는 정당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자, 이 김기현의 이 발언들을 보면 김기현이부터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이 대중과는 따로 노는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자유우파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가는 정당이거든요.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지 위에 서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 발언들을 보면 자유우파와는 별도로 자기들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당을 뭘로 알고 그러냐. 자,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는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태극기 세력, 우리 자유파 유튜브 또는 박근혜 세력,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힘한테 좀 잘해라, 좀 제대로 투쟁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 입 좀 당장 닫아주셔라. 그 입 좀 당장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김기현이가 정광훈 목사한테만 하는 얘기 같습니까?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한테도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 박근혜 세력한테도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저 같은 자유파 유튜브들한테도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자유파 없으면 지발로 쓸 수나 있냐? 국민의힘이? 김기현이?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5.18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한 달 후에 있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원 참석하기로. 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과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과연 6.25 전쟁 기념일에 전원 참석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전원 참석하는가 우리는 볼 겁니다. 자, 하여튼 전원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뭐 그거야 뭐 국가기념일이니까 전원 참석하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하기 전에 김재원이부터 중징계를 하고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무슨 저 김재원이가 5.18 재단에 올라가는 무슨 뭐 희생물입니까? 김재원이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김재원이를 먼저 중징계하고 나서 아, 저희들 김재원이 중징계하고 왔어요 이러고 지금 광주 5.18에 가겠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2번 들어봤어요. 김재원의 발언은 이겁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헌은 때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 했다는 것 때문에 이 5.18 재단의 희생물처럼 김재원 중징계가 올라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에는 자기 생각을 말할 이 정도의 자유도 없습니까? (5.18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도 나쁜 얘기하면 감옥에 가게끔 지금 희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악법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종북 주사파들의 그 악보 프레임이 그대로 우리 자유파의 족쇄를 채우고 있어요. 저항할 생각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서 5.18 유공자들 중에는 가짜 유공자들도 섞여 있으니 가려내자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자기들 입장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5.18이건 4.19건 6.25 전쟁 유공자건 독립유공자건 어디나 다 가짜는 끼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처에서 독립운동 유공자 전수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독립운동 유공자 전수조사는 괜찮고 5.18 유공자 전수조사는 안 돼요? 5.18이 그렇게 성역이에요? 이런 자유파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단 한 번 적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으면서 저는 이런 이 상황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교묘하게 침투해서 지금 조장하고 있는 자유파 갈라치기 전략에 김기현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대로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정신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좌파들이 압박을 하고 분란을 조장하고 협박을 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거기에 부지불식간에 녹아 들어가서 이런 자해적인 이 갈라치기에 맨 앞장에 서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다 이 말이에요. 좌파들은 원래 소수파이기 때문에 다수파인 대한민국의 주류가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로 만들려면 다수파인 대한민국 주류를 분열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파와 당권 사수파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수하려던 세력과 탄핵하려는 세력들로 갈라치기 하고 그 좌파들의 종북주사파들의 갈라치기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던 바보 같은 자들이 김무성이고 유승민이고 이준석이 아닙니까? 김기현이가 하는 짓이 그들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똑같지. 더하지. 네, 이 문제 관련해서 류근희 칼럼이 아주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류근희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해체당하고 있는가? 갈라치기, 내전 만들기 아수라장. 오늘의 한국 사회가 한마디로 해체되고 있다. 자유민주 정치 세력부터 산산이 부서졌다. 국민의힘은 주류,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내부 총질꾼, 홍준표 독불장군, 정광훈 결별로 산산이 흩어지고 있다. 문재인 종북주사파 운동권 일당의 의도된 실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을 꾸던 젊은 중산층 예비군이 스탈린 혁명 때의 자용농처럼 해체되었다. 학생인권 조례로 10대 소년들이 굴레벗은 망한지처럼 해방당하고 있다. 이들보다 더 어린이들은 조기 성교육으로 강제 성숙당하고 있다. 가정, 학교 해체다. 간호사법은 간호사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들은 어쩌란 말인가. 의사에겐 치받고 간호조무사는 뭉개라는 뜻인가. 갈라치기, 해체, 내전 만들기다. 양곡관리법은 농민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농민과 쌀뿐인가. 다른 업종, 다른 산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다 보면 국가 통제 전체주의로 갈 것이다. 중국, 북한발 신아편전쟁은 또 어떤가. 검찰의 마약 수사에 마약을 수사하려는 검사 보면 즉시 신고하라고 어깃장 놓는 일부 이른바 진보 정치꾼들은 또 어떤가. 이 해체의 배후엔 주사파와 서구좌파의 복합 음모가 깔려있다. 서구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는
타락한 근대를 극복하려다 시스템 자체를 깼다. 해체가 극에 달하면 폭민 정치가 온다. 중우 정치가 온다. 자유, 민주, 법치공화국이 아닌 개판, 아수라, 홍위병 한철이다. 지성은 죽었다. 문명의 회복은 개꿈인가? 류건일 선생의 칼럼이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4년 석사 박사 해서 한 20여 년을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정치의 첫 번째는 통합입니다. 인테그레이션, 통합입니다. 왜 통합이 정치의 첫 번째냐 하면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것이 통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산산이 흩어진 개인으로 산다면 정치할 필요 없어요.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되니까. 그 원시사회로 돌아가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 2명 이상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건 큰 공동체건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 순간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권력관계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정치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복수의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고 시작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치의 가장 근원적인 용도, 가장 근원적인 목표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통합은 어떤 통합이냐? 어떤 통합이냐? 지역 통합, 계층 통합, 세대 통합, 그리고 남북 통합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이 남북 통합은 필요 없어요. 분단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분단 국가라서 남북 통합이라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어요. 남북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빼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는 3가지 통합을 지향합니다. 지역 통합, 계층 통합, 세대 통합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3개의 통합, 또 대한민국은 이 4개의 통합을 지향한다면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공산주의 종북주사파들은 그들의 목표를 뭘로 설정할까요? 1. 지역 갈등, 2. 계급 계층 갈등, 3. 세대 갈등, 그리고 남북 갈등입니다. 이 자들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켜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역을 통합하려고 하는 자유파의 정치와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정치가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세대를 통합하려고 하는 자유파의 정치와 세대 간의 갈등을 끊임없이 증폭시키려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정치가 맞짱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급계층을 어떤 형태로든 통합해서 하나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자유파의 정치와 계급계층 갈등을 어떻게든 부추겨서 계급투쟁으로 갈고 가려고 하는 공산주의 종북주사파 간의 투쟁이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최대한 전쟁 없이 남북통합을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유파의 정치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전쟁 불사 무력 도발로 남북 갈등을 계속 고조시켜서 마침내 무력으로 남한까지 적화시키려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정치가 맞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통합은 자유파의 길이요, 분열은 종북주사파의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집권당이 과연 통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분열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박근혜 세력을 손절하고, 정광훈 세력을 손절하고, 광화문 세력을 손절하고,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손절하고, 자유파 세력을 손절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유파의 통합의 철학을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북 주사파의 갈라치기 전략에 복무하고 있는 거라고. 이 이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저 이적 행위를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관용하고 두고 볼 것인가.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김재원이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압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재원이가 지금 잔뜩 몸을 낮추고 뭐 4.3 관계자들한테 사과도 하고 또 5.18 관련자들한테 사과도 하고 뭐 방문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뭐 5.18 민주묘지도 비공개로 찾아가고 제주 4.3 평화공원도 비공개로 찾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신해봤자 소용없다. 저 김재원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성남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이 성남 민심이 뭘까요? 저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김재원이를 어떤 형태로든 중징계 또는 출당시키지 않으면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 성남 민심은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의힘을 찍지 않을 성남 민심일 것 같은데 그 성남 민심 때문에 우리 책임당원 84만의 책임당원이 1등으로 선출한 최고위원을 이걸 출당을 시켜요? 자진 사퇴를 시켜요? 또 중징계를 해요? 이거 정말 제정신이냐? 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김재원에 대해서도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못할 만한 것이 아닌데 헌법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합니까? 또 사상 국가기념일이 국경일보다 급이 낮고 격이 낮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 의전에는 다 급이 있고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뭐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가 천하통일했다. 천하통일 한 거지. 뭐 그거 갖고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면 힘을 키워서 국민의힘이 천하통일을 해보든지 그러면. 김재원이 한 발언이 이런 발언 아닙니까? 팩트들이네 대부분. 뭐가 그렇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쥐새끼 몰듯이 이렇게 뭐냐 말이에요. 또 그런다고 근신하겠다 그러고 뭐 비공개로 찾아다니고 그러는 김재원이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정치인이 곧 죽어도 나름 소신을 갖고 한 발언이면 내 소신이 그렇다. 차라리 내 목을 쳐라 하든지. 그 점에서 제가 김재원에 대해서도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번엔 더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 981명을 파악해서 자진 출당을 권유하는 경고 문자를 발송했어요. 유상범위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석 대변인. 전 목사는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지지자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 당원 가입 당시 전 목사를 추천인이라고 쓴 우리 당 당원 981명에게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정당법상 이중당적은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되니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앞으로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기재한 자가 입당을 신청하면 당헌 당규에 따라 시도당 차원의 면밀한 자격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전 목사는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대표를 할 때 뭐 당원 가입이 엄청 늘었다고 이준석 세력이 계속 떠벌렸잖아요. 그럼 그거는 무슨 목적으로 입당시켰을까요?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국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또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입당원서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그거는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입당 원서 갖고 다니면서 입당 권유하고 가입시켰습니까?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목적 아니었어요? 정광훈 목사의 행동이나 그동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행동이나 뭐가 다릅니까?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국민의힘에 많이 입당하고 당비도 3개월 이상 잘 내서 책임당원 자격을 획득해서 전당대회에서 그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유상범의 설명 중에 이유 있다 하는 부분은 딱 한 군데예요. 이중당적 금지 부분입니다. 이중당적 금지. 자, 정당법 42조 2항 누구도 둘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국민의힘 당헌 4조 당규 7조 당원은 정당법 기준에 맞춰 당인형과 정강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자여야 한다. 뭐 이중당적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중당적만 가려내야지. 그래서 가려낸 게 981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981명의 이중당적 정리는 이중당적은 정당법상 잘못됐으므로 정리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정광훈 목사가 왜 나오고 정광훈 목사가 당에 관여할 목적으로가 왜 나오며 자신의 지지자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부적절 행동이고 부적절 선동입니까? 이중당적은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누구래도 김기현이 지지자가 입당을 해도 이중당적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중당적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의 의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된 사람이 그러면 왜 국민의힘 당원이 되냐고. 다 나름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방향과 목적을 국민의힘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 뽑고 싶고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 뽑고 싶어서 입당하는 거지.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도대체. 위장당원 색출이 아니고 이 기사 도대체 뭐야. 중앙일보네. 위장당원 색출이 아니고 이중당적 색출이라고. 이중당적. 그런데 이 이중당적 의심자 980명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내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입당원서 할 때 저는 사실은 자유통일당 당원인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의 지시에 의해서 국민의힘 당원도 되려고 합니다 라고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느 당에 입당했는지 어느 당에 입당한 당원 자격인 당원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무슨 수로 981명을 이중당적자로 가려냈다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상식으로는. 도청이라도 했나? 미국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981명이 이중 당적자라는 것을 밝혀냈을까요? 이거 선관위가 이 자료 내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선관위도 과연 이 명단을 다 갖고 있을까요? 당내에서는 실제로는 한 10,000명쯤 될걸? 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될 거리니까 추정인데 정강훈 목사가 나 수십만 명 집어넣겠다고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럼 수십만 명 중에서 고작 981명만 이중당적자를 가려냈다는 뜻이니까 이건 그야말로 세발의 피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강훈 목사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그러죠? 차단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자, 이제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입당 원서에는 추천인 항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거 안 쓰면은 입당 원서를 안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권유하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고 또 국민의힘을 개혁과 쇄신의 방향으로 만들어 갑시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보고 그래 고성구이가 입당하자 그러네. 그 입당하자는 이유가 일리가 있네 해서 입당을 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그분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그래 고성구이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고 추천인에 고성국 이름을 썼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고성국 추천으로 입당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시민의 시청자의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다가 물어봅니다. 자, 정광훈 추천을 가려내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고성국 추천도 가려낼 거냐? 대답해라. 고성국 추천도 이제 입당 거부할 거냐? 그러면 아니 좋아요. 그러면 누구누구의 추천까지는 받고 누구누구의 추천은 안 받는다라고 가이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더 이상 추천 안 하지. 이 가이드 줄 수 있어요? 국민의힘? 누구누구의 추천까지는 우리가 받겠다. 그런데 정광훈 추천 안 돼. 고성국 추천 안 돼. 이 두 사람만 안 하면 돼요? 또 누구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이거 공개적으로 입장 밝힐 용기가 있으면 밝혀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쓸데없는 짓 안 하지 내가.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숙주 찾아 헤매는 기생충. 예, 이거 정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나타난 거 보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김종인 각설이. 메뉴도 변치가 않아요. 또 제3지대 창당입니다. 이거 도대체 몇 번을 써먹냐. 제3지대 창당이에요 또. 근데 이 김정인은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어딘가 숙제에 붙어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 김종인이가 지금 어떻게든 좀 잘 구슬러서 숙주로 좀 해먹고 싶은 자가 나타났어요. 금태섭이란 자입니다. 자, 이 금태섭 숙주를 말아먹으려니까 우선 김종인이 특유의 그 덕담 이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랬냐? 금태섭이라고 대통령 못할 것 없지 않냐? 이제 다음번 메뉴 이제 짐작하시겠죠? 금태섭에게 별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놈의 별의 순간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네 정말. 좀 내 금태섭이가 좀 짠해요. 아이고 또 저 노회한 기생충한테 말아먹히겠구나. 근데 정치인이라는 게 참 정치가 마약 같은가 봐요. 뻔히 그런 걸 알면서도 막상 별의 순간에 올 거라고 띄워주고 금태섭이가 대통령 못할 것 없지. 그러면 뒤돌아서서 혼자
토종 관리 할 것 같아. 좋아서. 그리고 은근히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말이에요. 그저께 김종인 위원장 만나 뵀는데요. 그분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상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무슨 소리인데? 저들은 대통령 될 것 같대요. 참 이런 거 보면 이 정치하는 것들이 딱 그 초등학교 딱 그 수준이야. 자, 하여튼 김정인이는 금태섭이라고 대통령 못할 것 없다. 금태섭만한 인물도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다. 여러 정치인 많이 만나봤지만 금태섭 의원만큼 잘 정리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숙주 숙주 갉아먹기에 나섰습니다. 한마디 더 했네요. 금태섭 그 사람 말이야. 자기 소신대로 발언하다가 결국 공천도 못 받고 징계까지 받고 탈당까지 한 사람 아니야.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지. 라고 했는데, 자, 이 대목에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안철수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금태섭이 그 정도라면 안철수 10배 100배 대단한 사람이지. 그 문재인 세력하고 완전히 싸움을 해가지고 아예 집단 탈당을 해가지고 문재인 세력을 완전히 찌그러뜨리고 호남을 석권하기까지 하지 않았냐. 안철수야말로 정말 10배 100배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김종인이가 한때 안철수한테도 달라붙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철수 별의 순간이 지났다고 용도 폐기해버린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띄워주니까 금태섭이도 이제 맞장구를 친 것 같아요. 수도권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는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30석 원내정당을 표방한 거죠. 금태섭이가. 그러자 또 김종인이가 금태섭이가 한 이 말을 받아서 30석 수도권 신당 그거 불가능하다 할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막 띄워줍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이거 거의 숙주에 지금 안착한 모양이다. 빨판 딱 갖다 대고. 근데 나 자꾸 금태섭이가 왜 불쌍해지지? 근데 여러분 기생충은요 절대 단일 숙주한테 올인하지 않습니다. 빨판이 여러 개인 게 다 이유가 있어요. 2다리, 3다리, 4다리, 5다리. 기생충한테는 다리 숫자만큼 여러 다리를 걸쳐 놓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슬쩍, 이건 이제 금태섭이한테 긴장감을 주는 효과도 있어요. 슬쩍 이준석이를 끼워 넣습니다. 내가 이준석이한테도 대권 도전하라고 했지. 참 노회한 기생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당은 아무나 하나. 수도권 30석?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힘으로 창당한 사람들은 여럿 있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을 창당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민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이거 다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힘으로 당을 창당한 겁니다. 노무현이도 그 흉내 내서 열린우리당 창당했다가 망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랬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된 다음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된 다음이 아니라 그냥 여러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당을 창당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3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 3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삼김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3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을 창당하기도 하고 뭐
분당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 창당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김 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뭐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럼 지금 우리 정치권에 국민의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 그 다음에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고 문재인이 이재명이가 딱 장악하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아, 정의당? 아이, 뭐 집권 가능성이 없는 정당은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예,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대통령도 아닌데 권력도 없는데 창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 도저히 국민의힘을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로 인정할 수 없다. 진정한 자유우파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선언하고 창당하겠다고 깃발을 들면 저는 신당 창당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영향력 범위는 영남권으로 제한될지 몰라도 저는 창당의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금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이끌고 있지만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그런 당이 아니라 진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위력적인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우선 광화문 태극기 세력이 있습니다. 연인원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광화문에 와서 태극기를 휘둘고 종북 주사파와 투쟁했던 이 자유파 국민들이 한 번씩 서명한 거가 1800만 명입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갖고 있는 그 태극기 애국 세력의 명단이 그렇습니다. 또 지금 정광훈 목사 쪽에서 전국에 3,506개의 자유마을을 조직했습니다. 3,506개입니다. 3,506개. 여러분, 지금 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국회의원 100석, 뭐 160석 갖고 있다고 하는 저 당들이 전국에 253개 지역구의 당협, 지역협의회는 꾸리고 있지만 과연 이 정당들이 대중정당이다, 대중정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네의 동단위 조직, 이를테면 국민의힘, 여기로 따지면 국민의힘 마포 당협, 마포구 당협에 그 밑에 여기가 독산동이죠. 도화동. 마포구 당협에 도화동 지부 이런 데까지 조직이 돼 있냐? 아, 없어요. 그냥 마포 당협에 몇백 명 있는 거예요. 동단위나 면단위로는 조직을 하지 못해요. 조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지금 3,500여 개의 자유마을을 이미 1년째 이걸 조직해서 활성화시켜 놨어요. 그러면 전국의 시도, 시군에 있는 기본 행정단위인 면단위, 동단위, 도시에는 동이고 시골에는 면입니다. 이게 전부 몇 개냐? 도시에 있는 동은 2,103개, 시골에 있는 면은 1,178개, 합치면 동과 면이 3,281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정광훈 목사는 이미 3,281개의 전국의 동단위, 면단위보다도 더 많은 3,500여 개의 자유마을을 이미 조직해 놓은 거예요. 전국에 있는 이 3,500여 개의 자유마을이 정당의 기본 세포 단위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 동단위, 면단위 조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째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당을 할 때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당을 이끌 지도자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전국 조직이 필요해요. 세 번째가 정당 운영에 자금이 필요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카리스마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당 창당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는 전국 3,500여 개의 정당의 기본이 되는 세포당 조직을 이미 완비했고, 그리고 자금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금태섭이니 김정인이니 뭐 설레발 떨면서 무슨 30석 원내 의석 30석 무슨 수도권 정당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 기생충이 숙주 찾는 과정에서 달콤하게 떠벌리는 얘기들이고, 실제로 지금 시점에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제3지대 신당이 아니다. 자유우파 진영의 신당이다. 만든다면. 일단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경계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신당 창당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 정광훈 목사로 하여금 신당 창당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크게 다 함께 할 수 있는 자유우파의 큰 통일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김기현이 지도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뻑하면은 책임당원이 뽑아준 최고위원 입 틀어막는 일만 하고 있어. 같이 선출된 거야. 같이. 김기현이가 당대표 되는 날 김재원이도 최고위원 됐고 태영호도 최고위원 됐다고. 같이 투표로 뽑힌 이 최고위원들 입 틀어막는 일만 하고 있는 이자가 어떻게 태극기 광화문 세력과 정광훈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 함께 포용하고 어우를 수 있는 이런 자유파 대동단결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 기생충 숙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서 저 기생충과 숙주 얘기는 뭐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아이고 또 기생충이 또 숙주 하나 물고 있네. 뭐 그런 정도로 치부하면 됩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신당 창당의 객관적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에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들도 충분하다. 이들로 하여금 신당 창당이라는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게 하지 말라.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지도부 그야말로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자기 성찰을 시작해라. 지금 당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정면으로 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이라는 이자 대변인인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말참견이라고 폄하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 외교부는 즉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강력 비판을 했고, 외교부는 바로 어제 저녁 장호진 1차관이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야단치려고 부를 때 초치한다 그럽니다. 우리 정상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 대규모 공격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기 지원이라든지 직접적 지원까지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교과서적인 발언이죠.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가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뭐 러시아가 환영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예. 어쨌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미국 쪽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다시 강조하는 대러시아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다.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된 건데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었지 않느냐. 우크라이나도 자유수호를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동렬에 지원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위다. 다만 우리가 러시아와 어떤 형태로든 외교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관계를 감안해서 우리가 그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 민간인 대규모 공격, 학살, 중대한 전쟁권 위반 등으로 러시아가 한 발 더 나가게 될 경우에 우리도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로 하여금 더 잔혹한 민간인 공격이나 민간인 학살이나 더 중대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그런 레버리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이 문제인가?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벌인 러시아한테 여기서 더 나가면은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가 왜 문제가 돼야 되는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일제히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는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들먹이면서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천 양 빚을 진 날이다 이랬어요. 자, 자유를 수호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 절감하려고 자유수호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지불한 자원, 비용 무려 3만 5천여 명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혈맹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잖아요. 동맹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말 몇 마디가 아니고 대통령이 인류 보편의 가치, 민간인에 대한 학살, 중대한 전쟁권 위반 등이 벌어질 경우에는 우리도 지금처럼 간접 지원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라고 한 발언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담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 말 몇 마디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수천 양 빚을 지은 날이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는 자의 발언인가 이 말이에요.
이 낙연이도 이게 또 정신 넘는 사람이지.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 보는 숙명인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포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눈치 보면서 머리 숙이고 있어야 될 그런 숙명인가? 이런 정신 빠진 이런 자들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5년 동안 집권을 했고 총리를 했고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무슨 짓을 해도 대가리 쳐받고 있고 러시아가 무슨 폐악질을 해도 대가리 쳐받고 한마디도 못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한테 과연 어떤 국가 이익이 돌아왔는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나라로 전락한 결과 우리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비용을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북한한테 완전히 알로 보이는 바람에 북한한테 엄청난 상납을 해놓고도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 같은 조롱이나 듣고 그 조롱을 듣고서도 한마디도 대꾸리도 하지 못하는 천하의 바보 같은 정권으로 천하의 멍청한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재명이 이낙연이 이런 것들이 외교를 뭘 안다고 지정학을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라는 자 있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러시아는 당연히 한국을 적대 국가로 선포할 것이다. 그럼 안 주면 우호 국가인가? 무기를 줘도 적대시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힘이 있으면 감히 적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기를 안 주고 아무리 알랑방구를 껴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외교관계에서 상대방 선의에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황당한 짓이 없어요. 그런 순진한 짓이 없다고. 이게 전국에 정치학과 외교학과 있는 대학의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국제정치학 개론에 뭐라고 써있나?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다. 외교는 총 없는 전쟁이다. 외교는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한 국가이익의 무한 경쟁이다. 외교는 거짓말을 직업적으로 잘하는 정직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학교 1학년 국제정치학 외교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이재명이니 이낙연이니 김병준이니 김민석이니 이런 것들 말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김민석이 뭐라 그랬냐? 러시아 같은 인접국가와 적대관계 자처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다 그랬어. 그러면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는 무조건 잘 지내야 된다. 그 북한하고 무조건 잘 지내야 되겠네. 적대국가, 우리랑 가장 적대적인 집단이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왜 사사건건 일본하고는 싸우라 그래? 러시아보다 중국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일본인데 왜 죽창가를 맨날 들고 나와? 원교 근공은 기본이에요. 원교 근공. 먼데 있는 나라와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와 적대하라. 왜? 가까이 있는 나라, 가까이 있는 큰 나라하고 가까이 지내면 먹히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5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중국으로부터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청나라 200년, 원나라 250년. 저 한사군 때부터. 가까이 있는 큰 나라한테 큰 소리 못 치고 힘으로 버티지 못하면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김민석이 이자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인접국가와 적대관계 자체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영국이 프랑스와 어떻게 적대관계를 수백 년간 유지했는지,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적대관계를 수백 년간 유지했는지, 이게 외교사라고 하는 과목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밸런스 오브 파워를 맞춰가는 거라고. 선의가 아니라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힘이 세든 약하든 그 각 나라들의 힘의 역학관계를 잘 조절하면서 때로는 이쪽에 때로는 저쪽에 하면서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균형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제외교. 그런데 문재인 밑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장관급이네. 박종수라는 자, 제 이름을 처음 듣는데 하도 존재감이 없는 자 같은데, 하여튼 이 자가 뭐라 그랬냐. 러시아는 필요하면 자국민에 대해서도 독극물 암살을 하는데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망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김정은이는 고모부도 지 말 안 듣는다고 고사총으로 흔적도 안 나게 쏴 죽이는 자인데, 그러면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하면 언제든 나도 고사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라 이 말이요? 자국민에 대해서 독극물 암살을 하는 것을 규탄하고 하지 못하게 해야지. 자국민에 대해서 독극물 암살도 하는 나라니까 우리 건들면 안 돼. 잘못 건들면 우리 국민도 독극물에 당하게 돼. 그러니 눈치 보고 대가리 숙이고 살아야 돼.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급 동북아 협력위원장인가 지낸 장관급 자리 지낸 자의 말이에요. 동네 양아치들 돌아다닐 때 아이고 쟤들한테 잘못 얘기하면 나 두들겨 맞아. 야 조용해 조용해.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지금. 자,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가 자국민한테 독극물을 하나 쓴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도덕적으로 파탄난 나라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어디 감히 러시아가 다른 나라 국민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 작은 나라의 국민에 대한 이 폭력과 테러라 하더라도 전 세계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이제 어디 감히 러시아가 대한민국 국민 손끝 하나 건드립니까? 문재인이 종북주사파 같은 얼빠진 것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대통령과 함께 순방 나간 기자가 두들겨 맞아도 문재인이가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했으니까 그렇게 업신여김 받고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받지만,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에 와서 더욱이나 어디 감히 중국인이 러시아니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 손끝 하나 제대로 함부로 댈 수 있겠어요? 이 박종수 같은 자들이 그런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 장관을 지내고 뭘 지내고 한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이후 지금 이 시각까지 외교 채널로 러시아 측이 항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 현지 대사관들 정상적으로 외교 업무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러시아 측으로부터 해코지 당한 사례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 순간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외교는 상대방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힘에 의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우리 등 뒤에 내부의 반란자들이고 내부의 배신자들이고 내부의 첩자들입니다. 내부의 패배주의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외교의 가장 무서운 적이 저 종북 주사파들이다. 그리고 외교 경험은 1도 없는 저 무지한 아마추어 종북 주사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키